조금 과장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는 메타버스라는 IT 키워드가 있었죠. 2022년의 키워드는 NFT라고 하는 이름의 키워드였어요. 혹시 2022년 하반기부터 IT를 주도하던 키워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웹3, 웹 3.0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났었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에도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챗GPT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뭔가가 나타나선 세상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버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돼요. 이것도 뭘 배워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잠시 기다리게 되면 사라지는 키워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이 챗GPT가 가져온 열풍이자 미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어떤 트렌드가 있었을 때 일부 세력만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중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챗GPT가 출시가 된 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작년 11월 말, 거의 12월 초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성과도 놀라워요.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게 됐었고요. 노스쿨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이걸 통해서 신년사를 쓰기도 해요.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각종 논문에 대한 제출, 에세이, 자기소개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 이거를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런 활용도가 마치 간증을 하듯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챗GPT는 챗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팅에 특화되어져 있는 AI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슈인지 저 역시도 GPT를 만나고 나서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매일같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할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IT에 관한 많은 것들 이야기를 하고 저도 IT를 너무나 좋아하는 IT 덕후로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초로 아이폰을 만났었을 때예요. 사실 그 전에 아이팟이 먼저 등장했었죠. 이거를 제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 발견했었는데 이렇게 작고 빠른 예쁜 스마트한 기기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었습니다. 원한다면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것들과 저는 연결되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 이름을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지금 한번 돌아왔습니다. 챗GPT와 같은 것들을 쓰다 보니 마치 정말 과장을 하자면 세상에는 모든 질문과 답을 알고 있는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은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제가 원했었던 세컨드 브레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점점 이럴수록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 나밖에 모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고 인사이트가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은 먼저 알고 나중 알고의 차이입니다. 자,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 누가 나중에 알고 있느냐, 이 격차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를 결정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챗GPT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영리한 채팅 AI다. 그래서 챗봇이라고도 부르죠. 챗봇? 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렸었을 적에 한 번은 접해보셨을 심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걸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신기하게도. 간단한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대화를 나눌수록 그 대화를 기억했다가 다시 답을 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챗봇이구나. 인공지능이구나. 인공지능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역시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라면 터미네이터가 있죠. 어떤 분들은요, 아이언맨이나 마블에 나왔었던 자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인공지능 생각할 때 진짜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이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6년 정도 돌아볼게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어디 먼 곳도 아니고요, 소설이나 영화 속의 판타지도 아니고 현실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을 만났고 그 변화와 혁신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와 이소들 9단의 대국이 있었어요. 인간 징대, 인공지능, 정말 대단한 승부가 일었었죠. 바둑을 잘 모르던 저도 손에 땀을 쥐고 응원했을 정도였었는데 아쉽게도 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거는 놀라움이었어요. 이미 IBM의 딥블루가 수년 전에 체스에서는 사람을 꺾은 일이 있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졌던 바둑이란 영역에서 인간이 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풍이 불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까지와 다른 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스스로 생각을 한다더라.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계산된 결과를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기존까지와 학습했던 데이터, 그 방식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알려졌던 딥러닝이라는 말 자체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금방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때마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위협이 고조됐었고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기회도 올라오면서 인공지능은 때 아닌 봄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아쉽게도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알파고 바둑학원만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굉장한 경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인공지능 AI 스피커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에서 2개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6개 정도 갖고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아지게 된 데에는 통신사들의 노력이 있었죠. SKT나 KT나 대부분 집에 있는 셋탑박스가 인공지능형 셋탑박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풍은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이어졌어요.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스피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공개했었고 카카오 역시도 카카오 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 스피커를 공개했었죠. 누가 더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했느냐, 이게 하나의 전쟁으로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벌써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AI 스피커 잘 활용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AI 스피커가 처음 나왔었을 때 처음 얘네들한테 질문을 던진 게 뭐였었냐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날씨는 이거였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미세먼지는? 조금 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에 뭔가 노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노래 뭐였었지? 라고 물어보면 노래를 알려주거나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하거나 활용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챗봇도 생각해 볼게요. 채팅을 할 수 있는 로봇인 챗봇도 없던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불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인공지능 챗봇을 서버에 넣었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었어요.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비로고서 챗봇을 실행했는데 어땠나요? 아쉽게도 친구처럼 대화를 하지 못했죠.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 끊기고 그 질문엔 대답할 수 없고 ARS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공지능의 겨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라지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이슈는 업데이트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잘 찍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찍자마자 인공지능이 보정을 해주죠. 인공지능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마치 전기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지금까진 이게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술,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자, 지속적으로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겨울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겨울 속에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게 챗GPT의 등장이죠. 챗GPT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봄을 가져온 거, 그런데 GPT만 먼저 보였던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이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봄을 이끌었고 그 결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차시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인공지능의 겨울이 지나서 봄을 가져왔었던 봄의 시작을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 그림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챗 GPT가 등장한 의미는 무엇인지, 수많은 챗봇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AI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왜 이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GPT는 하나가 아닙니다. 챗 GPT가 있고 GPT 시리즈들이 있죠. 각각의 모델들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가 혹은 개인이 챗 GP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방법, 그리고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만든 오픈AI만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건 아니겠죠?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 이들의 움직임과 스타트업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인공지능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인공지능이 주목받은 건 아니다. 이미 단단한 땅 속에서 인공지능은 꿈틀꿈틀대면서 씨앗들이 올라올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도대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었는지, 인공지능의 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금씩 커졌던 움직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2020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즌에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는 게 있었죠. 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목소리입니다. 클로바 더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찍어놨던 영상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의 화면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그냥 하면 되겠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화면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나온 게 AI 목소리였었어요. 지금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을 할 때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어져 있죠. 목소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있고요, 외국인의 목소리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AI 보이스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편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고객사와 이야기를 할 때 그쪽의 목소리가 너무 빠르다면 나중에 다시 되돌려야지만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녹음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녹취록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사람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클러바 노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베타 버전까지가 나와 있는데 누구나 쉽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스마트폰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뽑아줍니다. 놀랍게도 유튜브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추출하는 기능까지도 가능하죠. 자, 반대의 경우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듣고서 자막을 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 단순 반복적인 일들,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역시 브루라고 하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영상 자막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인공지능의 발전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직접적이고 멋진 예로 가자면 202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도에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 누구나 멋진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달리2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거 역시도 일반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잠깐 화면 멈추시고요. 달리2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하고 나면은 최초로 50크레딧 정도를 줍니다. 이 50크레딧이라는 거는 50번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 쓰고 나면 별도의 비용을 주고 크레딧을 사거나 아니면 한 달에 15크레딧 정도가 리필이 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국내로 가볼게요. 2022년으로 넘어가보죠. 2022년 8월 달에 시를 쓰는 이유라는 시집이 한 권 출간이 됐습니다. 시를 쓰는 이유다. 제목만으로는 다른 시집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저자가 놀랐습니다. 이 저자를 보면 카카오 브레인의 인공지능, 시를 쓰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시아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인공지능이 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다요. 하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시를 쓰는 인공지능이 쓴 시를 가지고 출판한 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수준급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해 2022년 제가 이번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는 하지만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요. 제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쁘다, 잘 그렸는데? 이 정도에 그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잘 그렸죠. 이 그림의 제목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앞에 이 하얀 색깔이 다른 세상으로 열리는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오페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죠. 멋진 그림이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그림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지만 이 작품을 냈던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의 그림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영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경쟁하는 게 바로 대회인데 여기에 아무리 시간 투자를 했다 그래도 그냥 키보드 한번 눌렀을 것 같아요. 이 버튼 한번 눌러서 그림을 그렸던 인공지능이 감히 인간과 경쟁을 1위를 하다니 여기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작가가 이거 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지만 본인의 상상력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나는 일을 시켰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사실 이거는 좀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대작이라고 하는 부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앤디 워홀의 수많은 작품이라든지 아니 그 얘기 보죠.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죠. 어느 날 소변기를 뒤샹에 엎어놓고 나서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이건 샘이야.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렇지 이건 샘이네, 역시 뒤샹 이랬습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는 인정하죠. 뒤샹이 소변기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영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와 인사이트는 뭐냐? 와, 드디어 그림 영역에도 사람밖에 못한다는 영역에도 시의 영역에도 예술의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창의성으로 덤벼들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해보셔야죠. 여기까지 수준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직접 해봐야지만 뭐가 답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 작품은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렸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시나요? 구글에서 미드저니를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디스코드라는 채팅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영어로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건 제가 입력했던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인공지능이 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알려줘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판단만 내려주면 되죠.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쉽게도 좀 다양한 이슈가 최근에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 베타 버전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25번 정도의 일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구독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됐습니다. 이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매월 $8 정도, 나중에 비용 인상은 될 수 있지만 $8 정도의 비용을 내게 되면은 굉장히 라이트한 이런 그림들을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무료 베타 버전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거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정책이에요. 자, 또 가보죠.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탄생시켰어요. 어떠세요? 이제 이 그림은 제 겁니다. 자, 이런 서비스 해외만 있는 건 아니죠.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비디스커버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출시를 했어요.
자, 지금 검색해서 한번 다운받아보세요. 영어로 be discover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비슷해요. 누구나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켜서 그림을 받아올 수 있죠.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입력을 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산시킨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카카오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또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만큼 한국어가 트레이닝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사용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일러스트 업계에 충격을 던졌던 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노벨 AI 혹은 노블 AI라고 하는 AI죠. 자, 이 AI를 실행하고 나면은 우리 소위 좀 발로 그린다 그러죠. 그림을 못 그릴 때 그냥 그림판에다가 대충 이게 코고 대충 눈이고 윤곽만 그리더라도 퍼즐만 누리게 되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 포즈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붓을 꺾었다라는 말들이 들렸을 정도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고 한다면 이 학습시킨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의 원 소유자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던 가운데 12월 챗 GPT가 등장하면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챗 GPT의 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는 국내 시간으로 12월 초에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되고 나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처음에 아주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인공지능의 겨울이다, 인공지능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지만 그림은 놀랍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림을 못 그렸었는데, 그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은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나도 디지털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는데? 라며 놀라움이 있었었는데, 에이, 채팅이잖아요. 채팅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죠. 심심이. 그게 아니라면 수많은 카카오에 들어있는 챗봇들, 이게 별로였다 보니까 처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챗봇이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챗 GPT로다가 우리가 글을 썼어요. 챗 GPT로다가 소설을 씁니다. 챗 GPT로 독후감을 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이래서 3개월도 안 돼서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 지금도 그 사용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챗봇들에 비해서,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에 비해서 무엇이 놀라웠던 걸까요? 장점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게요. 첫째, 대화형입니다. 앞서서 제가 에이 챗봇이잖아, 그 의미가 대단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활용도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도 전차시에서 잠깐 멈춰놓고 달리 2로 그림을 그리셨거나 아니면 비캔버스로, 비디스커버로 그림을 그리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쓰시나요? 매일매일 이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는요, 채팅은 우리의 일상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텍스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잠깐 멈춰놓고 나서 구글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구글시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도 있고 검색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누가 그냥 잘 정리해갖고 우리 입맛에 맞는 말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들이 있죠.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국내에서는 나무위키, 이런 위키 시리즈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는 백과사전이죠. 여기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쓰이는 곳들도 있네요. 진짜 전문가가 주변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맞아 라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포인트도 받고 해서 정교화되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있죠. 네이버 지식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마지막 두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이게 핵심이죠. 내가 원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식인의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챗 GPT가 뭔가요? 무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을 올렸었을 때 제가 거기다 답변을 달았어요. 혹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고서 제가 다시 답변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실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실시간으로 된다는 거. 게다가 챗 GPT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첫 화면이 대화창입니다. 그냥 창 하나가 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하실 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하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할 때 지금 당장 입력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요,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대중의 접근성이에요. GPT는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용하기 쉬웠었는데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쉬웠던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API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됐었고 승인도 받아야 했었고 그 UI 자체가 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었었죠. 이게 특징입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컴퓨터를 열고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돼요. 웹으로 접속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는요? 마찬가지죠. 모바일 웹으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특정 앱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GPT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GPT를 응용한 다른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만든 앱이다 라고 해서 개발자가 오픈 AI가 돼 있으면 그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더해서 지금 얘기했었죠.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언어의 제약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여러분들이 써보고 싶은데 들어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아예 번역해 돌리면 되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아니지만 20개국이 넘는 언어를 쓸 수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저분들도 여기 접속하게 되면은 그냥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 물어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돼요. 이 챗 GPT, 챗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서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오고 가는 구조입니다. 원래 대화는 그렇거든요. 우리 핑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잖아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서 또 다른 답을 내요. 이 핑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챗에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주요했었죠. 자,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은 없었을까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이미.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파고로 이야기했듯이 구글이 있죠. 구글은 이미 람다라는 이름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공지능인데 의인화가 가능해요. 자, 의인화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쉽게 가능해요. 인간은 가능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라고 가정해볼게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올려져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렀지만 여러분들은 찾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아메리카노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 있는 말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 말을 걸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안녕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아메리카노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까맣고요. 하지만 맛있고요.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의인화죠. 인공지능은 이걸 못했었어요. 근데 람다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명왕성이라고 의인화시키고 나면은 저는 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별이죠. 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야,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네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전원 버튼 내리는 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셧다운되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던 거예요. 갑자기 공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직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멋진 인공지능을 가지고도 구글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안 했었어요. 써보세요라고 내놓지 않았었던 거죠. 이게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들은 언제나 실수를 줄이려고 하죠. 또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써봅시다 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오픈 AI가 요즘에 등장한 건 아니지만 항상 베타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를 디벨롭 시키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비슷한 회사 두 가지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첫째, 바로 아이폰이죠. 이미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수많은 핸드폰 제조사들이 굳건했던 가운데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었죠. 앱스토어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벽하게 바뀌었고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전화기 제조사들이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뛰어들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이 별로 없죠. 자, 두 번째, 참고하시면 좋은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많은 곳들이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에서 갑작스럽게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전기차. 자동차 제조사들이 못 만들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최초의 전기차도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등장했고 전기차를 진짜 만들어냈고 게다가 자율주행 기능도 완벽한 게 아니죠. 베타 버전입니다. 이 베타 버전, 어쩌면 영원한 베타 버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성능을 올리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이끌어버리게 된 오픈 AI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회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준비돼 있어. 자, 천천히 이제 테스트 더 해보자.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퍼컷을 날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먹은 많은 IT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챗 GPT가 뭔지 조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만나보면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누가 승자가 될지 우리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메신저 얼마나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들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오픈 채팅방과 같은 단톡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뉴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친구랑 하필이면은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세요? 전화를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채팅이 언제부턴가 조금 더 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도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SNS 혹시 하고 계시나요? SNS라면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카카오톡보다는 오픈 채팅방도 우리는 SN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도 SNS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페이스북을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페이스북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올린다기보다도 뉴스를 공유를 하거나 뭔가 자랑거리를 올려요. 이런 정도가 됐죠. 인스타그램은요. 사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 수많은 일상이 올라오고 혹은 광고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로 궁금한 게 생길 때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면서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할 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럴 때 어떡하죠? 검색하죠.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유튜브까지 요즘엔 검색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메신저,
SNS, 검색. 뭘까요? 바로 정보를 찾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죠. 저는 해마다 IT 트렌드에 대한 출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2016년 했던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미래의 포털은 대화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공지능 비서가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잘 알아듣게 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켰었을 때, 컴퓨터를 켰었을 때, 어떤 앱을 실행했었을 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첫 화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창이 하나 뜰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자, 정보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검색을 했고 각각의 정보를 찾아서 이거를 모아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 이것만 줄일 수 있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많은 시간은 판단을 내리고 인사이트를 얻으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쓰게 됩니다. 제가 제일 꿈꿨었던 세컨드 브레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신저를 사용하는 건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정말 포털은 메신저가 되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이메일 보내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메일을 서로 보내는 것들도 지금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하고 톡을 하시다가 메시지를 하시다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데 다시 또 메일로 보내는 건 중복이죠. 용량도 많이 차지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협업 툴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 협업 툴이라고 한다면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것과 같은 것들이죠. 같은 페이지를 보면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 동시에 세이브가 되고 여기서 다시 이메일 보낼 필요가 없게 돼요. 어떤 곳에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쪽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신저 생각해보세요. 챗봇이 메신저가 된다면 친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듯이 챗봇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날씨부터 시작해서 이 옷 어때? 라고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보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대화가 점점 더 길어지고 많아지게 돼서 친구들보다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24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는 밤에 톡 보내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하나 더 우리를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화의 시대에서 채팅의 시대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챗봇을 사용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AI는 SNS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SNS에 일상을 올리는 많은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외롭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올렸을 때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도 있고요. 집단지성이 필요한 경우들, 아까 질문을 던진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이 순간들을 챗봇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SNS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검색창을 대체하게 되는 일이에요. 검색창, 포털 전체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 챗봇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멈춰있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요. 더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더 궁금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고 챗봇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털에서의 검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좋긴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수없이 자료를 찾고 뒤지는 그 과정이 쓸데없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로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찾아봐야 되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는 쓸데없는 자료들도 많을 거예요. 하루를 헤매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매이는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조금 더 조직화되어져 있고 조금 더 생각의 그쪽은 많은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빠른 길이 제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챗봇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글을 잘 쓴 양질의 블로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챗봇이 이 기사만 읽어보면 됩니다. 이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돼요. 라고 추천해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순위상에서도 그렇고 유입량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글은 사장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예전에 국도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음식점들이 사라지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포털은요. 요즘은 검색회사라고 해야겠지만 검색회사, 포털, 어쨌든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생존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인터넷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첫 화면 옆에 있는 수많은 광고들, 포털 광고들이죠. 아니면 검색에 따르는 검색 광고들, 이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구글은 광고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이들만 영향이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수익 많이 줄어들겠네. 이러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샀던 블로그가 다른 사람 노출이 되면서 계속 볼 수 있어야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제일 잘 나가는 블로그만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나머지들은 거의 트래픽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2022년도 12월에 인디펜던스지가 구글 is done, 구글은 끝났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챗 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바로 답을 찾게 되면 누가 구글을 검색을 하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챗 GPT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것만 충격을 줬던 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검색 엔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전 세계 6% 이하 했었어요. 빙이라고 하는 이름의 검색 엔진을 갖고 있어요. ABC 될 때 BING입니다. 자, 바로 이 빙 검색 엔진에 GPT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검색을 하면서 검색 결과와 동시에 채팅이 뜸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다가 광고를 넣겠다. 광고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막 대화를 하다 갑자기 자, 그러니까 힘이 들 때 이걸 마시세요. 비타500.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주면서 밑에 슬쩍 광고가 한 줄 정도 뜨는 형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채팅창에 덕지덕지 붙어 오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제가 챗봇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A라고 하는 김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여기서 제일 맛있는 메뉴에 대해 추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는데 맨 밑에 광고가 달리는 거는요, C 김밥이 진짜 맛있다고 추천을 해줘요. 그 옆에는 B 김밥을 만드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공지능 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채팅의 시대가 열렸고요. 광고의 시대도 또 하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챗GPT가 갖고 온 변화. 이번에는 챗GPT를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모두가 지금도 인공지능의 탄생,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호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린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나왔던 스카이넷, 혹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옵니다. 2000년대 어느 해인가 많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탄생을 축하했었다 라는 글이 나오는데 전 요즘이랑 많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영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보다 더 센 힘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까?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를 없애고 그들이 새로운 종이 된다면 이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몇 달 전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야, 더 이상 인공지능 연구하지 말자. 그런데 한두 명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어차피 인공지능 발전에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인공지능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연구를 하고 정말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하자. 바로 이 회사가 오픈 AI죠. 그래서 오픈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자, 오픈 AI에서 만든 대표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바로 챗 GPT와 달리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 챗 GPT, 도대체 누가 오픈 AI를 만들다고 주장을 했느냐?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명만 이야기를 하자면 한 명이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는 이미 2014년도, 2015년도 지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왔었어요. 지금의 모습이랑 다르죠. 그래서 당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의 대표인 샘 알트먼하고요, 몇 명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써보자. 괜찮은데? 마치 연합군처럼 모였어요. 자, 그리고 Y 컴비네이터의 대표 샘 알트먼은 지금의 오픈 AI 대표가 되어져 있죠. 초기 자금이 모였던 거는 대략적으로 1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억 달러는 1180억 원 정도예요. 상당한 금액이었었죠. 이후에 GPT-1을 2018년도에 발표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프리로 내었습니다. 오픈 AI니까. 2019년에는요, 1년이 지나서 GPT-2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API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GPT-3부터는요, 처음으로 유료화 모델이 도입이 돼요. 무료 버전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 쓰기에는 정확도가 낮고 기술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걸어놨던 겁니다. 아니, 오픈 AI 인류를 이롭게 한다면서 왜 갑자기 유료화가 됐느냐? 이유가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당연히 AI에 관련된 인력 구성이 필요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더 많은 컴퓨팅 파워, 돈이죠. 더 많고 전문적인 인력, 역시 인건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유료화의 이유는 컴퓨팅 및 인재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냐?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얼마가 든다라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MIT의 렉스 프리더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학습 비용만 하더라도 약 4천만 달러, 48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자,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를 만나기 전에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거에 들어가는 교육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운영비는 얼마나 많이 비싸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악수를 하고 함께 이 세상을 오픈 AI, 더 좋은 AI 만들어 봅시다 했던 회사가 누구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도 9월에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 계약 금액이 1억 7,5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세세하게 공개가 된 건 아니에요. 자, 바로 이 이슈를 보고 나서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했었죠, 또 트위터에. 더 이상 오픈 AI는 오픈하지 않다. 내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자체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있고 앞으로 만든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도 하기 때문에 오픈 AI를 견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이 됐습니다.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수년간 100억 달러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게 MS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도 탑4 안에 들어갈 정도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가장 컸던 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건데 이때 썼던 금액이 690억 달러 정도 썼어요. 바로 이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구글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API를 써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서비스를 구축했었을 때 사용료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B2B로다 또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GPT 3.5 터보가 있고 4 버전이 있는데 4 버전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도 좀 저렴한 3.5 버전이 공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오픈 AI 프라이싱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토커나이저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글을 써야 되니까 제가 한글로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경우에 총 14토큰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한글이 여기에서는 좀 단점입니다. 영어로 썼을 경우 헬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토큰이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이 이용료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0.002달러 1K 토큰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한글로 4,000글자 정도를 쓰게 됐었을 때 대략 한 30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아주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저희 회사를 위해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꾸미고 여러분들이 IT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에 답을 할 때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거 한 가지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인 토큰이 아니고 답을 하기 위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질 때에는 토큰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특정 기업, 일부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을 독식했을 때 얘기입니다. 몇몇의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확장성 있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2015년, 2016년과 다르게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두 개만 남았던 걸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죠. 이제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됐는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PT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챗 GPT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건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 GPT와 버전별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GPT는 말 그대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GP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글로 바꾸게 되면은 사전에 훈련이 된, 미리 훈련이 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어렵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구글의 논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냥 다 빼고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학습이 되어져 있는 생성형 봇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훈련을 했다? 이 말은 이제 사전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훈련했냐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죠?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닌가요? 이미 오래전에 녹음을 했고 녹화를 해놨던 영상인데 이 영상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플레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영상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다 컴퓨터 신호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연어를 인공지능한테 그냥 쓰더라도,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을 걸어도,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잘못되거나 마침표가 틀리더라도, 문장을 좀 덜 적더라도 인공지능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과거에 처음 배울 때는요, 만약 코딩을 배울 때에는 이 쉼표 하나 틀리더라도, 대문자 하나 틀리더라도 인공지능이 오류를 쏟아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성이라는 말에도 좀 주목해 볼게요. 생성이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우리들은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은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볼 수 있게 언어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글이 되는 거고요. 인간들이 들을 수 있게 음성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더빙이 되고 대화가 되는 스피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인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은 벡터를 하나 찍어서 만들게 되면 이게 그림이 되고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는 사실 똑같은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생성하는 거구나, GPT는. 음악, 영상 제작 뭐든지 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챗 GPT는 도대체 뭐냐? GPT는 GPT인데 앞에 챗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팅에 특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얘는 대화를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챗 GP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은 챗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을 보게 되면은 GPT 3.5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0.5가 붙게 되면은 정식 버전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점이 붙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5가 있으니까 GPT 1과 2가 있겠죠. 그리고 4까지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GPT-1은 2018년에 등장했습니다. 1억 7천만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매개 변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수업을 듣다 보면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외계 없이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뇌를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뇌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들어있어요. 두 글자. 뉴런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뉴런들이 있고 이 수많은 뉴런들이 반짝반짝이고 있을 때 얘네들이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들을 세 글자로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시냅스가 매개 변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확산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T-2는 1년 뒤에 등장했습니다. 2019년에 등장했는데 10배 이상 큰 15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됐어요. 매개 변수가 커졌습니다. 뭔가. GPT-3는요. 2020,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나씩 단위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2년도에 출시가 됐고 총 175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3.5 챗GPT는 그래서 이 GPT-3의 후속 버전이에요.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그 미세 조정 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개 변수가 시냅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자, 이것부터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인간의 뇌는요. 저 여러분들 뇌는 총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뉴런들을 연결시키는 시냅스의 숫자는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몇십억 개를 이야기했었지만은 인간을 따라잡기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방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00개 시냅스가 있어요. 서로 모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 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빨리빨리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아. 자, 다른 방에는요.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0명에 비해서 1000명이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좋긴 좋습니다. 정말 많은 매개 변수가 있게 된다면. 하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늘리는 데에는 돈도 많이 들게 되고 또 무제한 늘린다고 해서 좋지만도 않죠. GPT-4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완벽하게 상용화를 꼼꼼히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시냅스,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썼는지도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델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GPT-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하늘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맑아요 라는 식의 단순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GPT-2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매개 변수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조금 더 언어 표현을 잘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맑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라고 오후까지 추론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슬쩍 던지긴 해야겠죠. 자, GPT-3 버전이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풍성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하늘은 이라고까지만 이야기하게 되면 맑았지만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에서 3절 정도의 문장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생성해냅니다. 3.5 버전 챗 GPT로 가게 되면요.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줘요. 오늘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한데 오후에는 구름이 끼니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세요. 거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었죠. GPT-4는 어떨까요? GPT-4는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지속되고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되어 가볍게 외출하기 좋은 날이겠습니다. 현재 습도도 낮아 건조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던진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GPT-4가 훨씬 풍부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돼 있죠. 다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GPT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글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죠. 어제 강남역에서 싸이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싸이가 중요하죠. 싸이라는 연예인을 만난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딱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서 어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강남역이 중요하진 않아. 싸이라는 말이 중요해. 라고 중요도를 올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얘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싸이를 강남에서 만났나요? 강남에는 싸이의 동상이 있고 라는 식으로 쭉 말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중치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하는 게 챗봇이다. 자, 하나 더 나아가면은 얘네들은 말을 하는 게 진짜 말을 생각해서 쭉 읽는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문장을 봤던 것처럼요. 오늘 다음에 오늘 날씨가 까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문장이 오는 게 좋을까? 라고 빠르게 연산을 해서 다음 문장을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근데 이 다음에 어제 날씨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오늘 날씨가 까지 했는데 내일은 이럴 겁니다. 문장이 어색하니까 또 빼버리고 그럼 아침을 넣을까? 점심을 넣을까? 저녁을 넣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제가 만약 점심 때 물어봤다고 한다면 아침이 최적화돼 있어 하고 아침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생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이게 도대체 말을 하는 거냐?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죠? 똑같지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언어 데이터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국어가 우리는 내재되어져 있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뇌 속에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내려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다음에 이런 문장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천천히 한 마디씩 내뱉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 뇌 속에서는 수많은 작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흉내낸 게 GPT다. 그리고 채팅에 특화되어 있는 챗 GP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챗 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챗 GPT를 만날 시간입니다. 함께 다음 시간 챗 GPT를 만나보시죠. 이제 챗 GPT를 만나러 떠날 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중간중간 잠깐 멈추시면서 사용도 한번 해보고 야 이것도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 직접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가끔 제가 챗 GPT를 이제 함께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빨리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거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갖고 GPT를 검색한 다음에 비슷한 걸 다운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야기 들었었죠? 공식 앱이 없습니다. 혹시 공식 앱이 있더라도 꼭 만든 곳이 오픈 AI라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속해야 되느냐? 홈페이지에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챗 GPT를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바로 openai.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는 대로 챗 GPT라는 사이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맞는 페이지예요, 이게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try 챗 GPT라는 말이 있어요.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으면서 스킵하셔도 됩니다. 첫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버튼을 눌러서 난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웰컴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서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사인업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새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메일을 새롭게 등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구글 계정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이제? MS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MS의 계정으로도 할 수 있게 간편 가입 두 가지가 떠 있는 겁니다. 자, 뭐든지 누르고 나서 승인 절차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나서 5자리 혹은 4자리 정도의 숫자를 인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1억 명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한을 좀 걸은 것 같아요. 혹시 전화번호 인증이 뜨신 분들은 전화번호 인증 반드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성함을 입력하거나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성함은 꼭 여러분들의 실제 이름 그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볍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챗 GPT라는 말이 떠 있고 밑에 커서가 있으며 마치 구글 검색을 하듯이 깜빡깜빡이는 화면이 나온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샌더 메시지를 보내라고 바로 뜨게 돼 있죠. GPT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야, 그거 무조건 유료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경계하세요. 일단 무료예요. 처음부터 유료라고 혹시라도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간 게 아닐까? 반드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은 화면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자, 왼쪽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가운데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왼쪽 부분엔 뉴 챗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롭게 채팅창을 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뉴 챗을 누르면 되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뉴 챗 밑에 하나씩 새로운 대화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대화했던 내용을 이번에도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채팅창을 삭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개별 채팅창은 마우스를 가까이 가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제일 처음 어떤 질문을 던졌냐에 따라서 이 대화명, 대화방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채팅하는 대화방의 이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바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연필 모양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 변경도 가능해요. 자, 왜 이것들을 써야 되는지, 대화방의 이름을 변경하면 좋은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왼쪽 하단 메뉴를 봐보도록 하죠. 휴지통이 큰 게 있죠. 말 그대로 지금까지 대화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를 정식으로 잘 사용하기 전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느냐고 던졌던 질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저분하니까 없애야겠죠. 아직까지 몇 개 정도의 채팅방이 생성 가능한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보니까 뭐 20개 넘게, 30개 넘게도 가능해서 저도 너무 많아져서 조금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플러스라고 써져 있죠. 뉴라고 써있는데 뉴가 사라진 분들도 업그레이드 플러스라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돈 내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모드는 말 그대로 너무 환하게 보일 때 얘를 누르면 까맣게 되는 모드이고요. 바로 밑에 업데이트와 FAQ라고 되어 있죠. 자주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확인할게요. 로그아웃.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GPT를 쓰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반드시 로그아웃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FAQ를 한번 눌러보세요. FAQ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고받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모아놨었던 질문집이기도 하지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거의 뭐 3일에 한 번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새롭게 릴리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새로워졌는지, 얘한테 얼마나 더 많은 말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정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꼭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 영어로 돼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시죠? 요즘 크롬이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우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니까 이 기능까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바로 웹스토어를 쓰는 방법입니다. 챗 GPT가 채팅창에서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럼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되기 좀 귀찮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구글 링크를 할 때 구글에서 검색할 때 챗 GPT가 나오게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라면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영어로 GPT라고만 검색하시게 되면은 수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챗 GPT for Google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쓰셔도 좋습니다만 비슷한 거 쓰시면 됩니다. 얘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가 GPT 질문한 인간 책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책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GPT라고 하는 화면이 작게 떠 있어요.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채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카카오톡 채팅창을 하나 띄워 놓는다. 항상 볼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타가 나타나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아니 뭐 제주도 이런 걸 쳤었을 때 이거를 GPT가 자기한테 하는 질문을 알아듣게 되면은 귀찮게 옆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변경해야겠죠. 네. 설정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트리거 모드라고 하는 이름에 기본은 항상으로 돼 있어요. 얘가 항상으로 맞춰져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나 아주 간단한 검색을 했을 때에도 쉬지 않고 답변을 해주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꺼버리세요. 그 밑에는 퀘스천 마크로 되어져 있죠. 네, 똑같이 채팅창에 글을 쓰고 있는데 뒤에 물음표를 던졌을 때만 GPT가 답을 한다. 이거고요. 마지막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연결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한 번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라면서 새로운 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제가 대화방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거나 하나씩을 지울 수 있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과 GPT를 같이 쓰다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검색하거나 질문을 던졌었을 때 이 화면에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갔었을 때 왼쪽 대화창에 같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저분하니까 중간중간에 지우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PT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준비가 되셨죠? 우리가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어떻게 최적화된 질문을 뽑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대답해주지 못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해볼 시간입니다. 뭐 정확히는 GPT한테 일을 시켜야겠죠. 준비되셨죠?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다시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화면 띄워놓으신 상태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제일 많은 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보게 되면 뭐라고 샘플이 나오냐면 양자 컴퓨팅을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줘. 이게 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요. 10살 아이의 생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해줘. 아이디어를 나한테 제공을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가능한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GPT한테 제가 넌 뭘 할 수 있어? 라고 가능한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것이나 공부 중인 주제에 대한 질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도 번역할 수 있고 챗봇 및 대화 시스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요? 텍스트 분석과 같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자연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다르게 답을 할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답을 해줘요. 이건 왜 그러느냐? 대화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대화를 생성하기 때문에 얘는 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 텍스트를 가능하구나, 요약을 해줄 수 있구나, 감정 분석도 해줄 수 있구나, 좀 더 확장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긴 한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GPT한테 동화책을 작성해달라고 명령을 내려보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10살 남자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써줘. 어른들이 싫어하는 로봇 이야기. 자, 보다시피 제가 이 GPT한테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 던졌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으면 좋겠고, 주인공의 친구가 누구였으면 좋겠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도 정리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10살 남자아이를 위한 동화책이라고 했었죠. 자, 앞부분만 봐보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자마자 정말 빠르게 GPT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생성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로봇 알파는 어른들이 싫어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어른들이 싫어하는 로봇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의 이름도 지어줬네요. 알파예요. 그 이유는 알파는 항상 모든 것을 따라하고 지시를 받아야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다운 로봇이라고 생각했지만 알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미래인지 모르겠지만 로봇 중에는 두 가지가 있나 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로봇이 있고 그렇지 않은 로봇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알파는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만들거나 소설을 만들거나 동화책을 만들 때 기본 구성이에요. A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주인공한테는 뭔가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떠나야 되거든요. 갔다가 돌아오기라고 하는데 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곳에 알파는 다른 로봇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알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파를 친절하게 대해줬고 알파는 이제부터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요약을 했죠. 요약본에 가깝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동화책을 지어내는 게 가능하구나. 자, 두 번째, 연설문을 작성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는 회사 창립 1주년 연설문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를 넣어줬죠. 감동적으로. 앞으로의 위기, 함께. 길게도 안 썼습니다. 우리 패킷을 절약해야겠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던지니까 던지자마자 이제 또 연설문을 생성해주죠.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회사는 오늘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정확하네요. 회사 창립 이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기념일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 달을 지나고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저희 회사의 1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년, 2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더욱 특별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도 저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잖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한 줄만 넣었잖아요. 감동, 앞으로의 위기 함께.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연설문을 만들어줬죠. 이러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각 회사들이 연설문을 작성해 써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하나 더 보죠. 이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 이메일이나 홍보 이메일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걸 되게 잘 써줍니다. 비즈니스맨들이라고 한다면 고객사에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가끔 생기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던 적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아주 진지한 글이 아니더라도 뭐라고 써야 되지? 고민이 있었을 때 적어보는 겁니다. 적게 되면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홍보 문구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사과에 대해서 달콤함과 상큼함의 조화를 이룬 사과 지금 맛보세요. 풍부한 영양소와 당도 높은 사과,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재배된 사과를 초대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씩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홍보 이메일을 보낼 때 문구로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이제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코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코딩을 다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고 여러 번 포기했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코딩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자, 이럴 때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를 제가 그대로 따라 해도 꼭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책이랑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학습하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또 저게 틀린 거야. 이 점이 틀렸나? 계속 보는데 못 찾겠어요. 그때 뭐 하시면 되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코드 값을 다 넣으시면 안 돼요.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100줄 정도, 50줄 정도 쭉 복사를 해서 GPT 창에 붙여놓고 밑에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 코드의 틀린 부분을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쭉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보세요. 라고 올바른 코드를 가르쳐줍니다. 혹은 아예 코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주로 던져보는 것들은 지금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파이썬 코드를 짜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GPT가 응답을 한 겁니다. 먼저 이런 모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와 같은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가져오세요. 이를 위한 코드를 짰습니다. 자, 복사하기 쉽게 코드 카피라는 이름까지 들려주죠.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더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열렸죠. 자, 또 가볼까요? 오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입사 지원서도 가능합니다. 한글 문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오타가 있는 게 아닐까? 두렵다고 한다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것들이 있으면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어떤 회사 입사 지원서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죠. 입사 지원서를 넣으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광고회사에 쓰고 있어, 입사 지원서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몇 살이고 내가 이 광고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행복했던 순간 혹은 영화를 봤던 게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광고계에 종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라는 식으로 써줘. 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GPT는 과거에 나왔었던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영화를 가지고 와서 영화의 한 장면을 섞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주기도 하고 입사 지원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에세이를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첨삭까지 가능하니까 외부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겠죠. 어떠신가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자, 제가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어요. 광고회사 자기소개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25살 남자. 감동적으로 어렸을 때 영화를 보고서 꿈을 키웠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바로 썼죠. 물론 이 내용은 고쳐야 돼요. 너무 존댓말이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자로 광고회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면 꿈을 키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영화는 베테랑입니다. 그 영화에서 김민수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정의와 윤리성이 높은 인물로서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일단 틀린 부분도 있지만 넘어갈게요. 싸우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힘을 쏟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조금 안 맞죠? 이 영화 광고 산업에 일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또 미세 조정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일상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심리 상담이 돼요. 자, 심리 상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럴 때 상담사 분들을 실제로 찾아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다. 책을 좋아하고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고 친구랑 어떤 것들을 하고 평소에 이런 말투를 하고 쭉 적으면서 어떤 심리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GPT 같은 경우에는 답을 해주죠. 물론 정확히 답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 차시에도 제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죠. 2박 3일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도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설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1주차 공항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시고 공항 근처에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말 자기가 가본 것처럼 여행 플래닝을 세워주게 됩니다. 자, 플래닝, 플래너 여기서 또 떠올리시는 생각이 있겠죠. 결혼 준비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웨딩 플래너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 이게 가능하실 거예요. 신규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회사에 있는 대외 정보를 넣으면 안 되겠지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러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광고업에 종사하신다고 한다면 광고업에, 은행업에 종사하신다고 한다면 은행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져보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없을까? 신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뭐든지 가능하죠. 제 생각엔 영리한 친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지식인이라는 얘기 드렸던 건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도 척척 박사라고 불렸었던 친구들이 1명, 2명 정도는 있지 않으셨나요? 뭐든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면 뭐든지 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챗GPT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의 완벽한 척척 박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예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들을 조금씩 발견했을 겁니다. 장점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자세하게 활용을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PT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재밌고 이상하게 자꾸 말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연결해 쓸 수 있다 보니까 친구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죠. 할 수 없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뉴스를 보더라도 GPT에 대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다.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챗GPT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몇 가지 보고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와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2023년 한국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하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네이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걸 물어보게 되면 이것도 예측하지 못해요. 심지어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인공지능인데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의 어원은 예전부터 계산기였으니까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왜 틀리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전 학습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2021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언제까지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지 오픈 AI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0월 이후에 제품에 대한 것들이나 상황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대답해주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데이터를 물어보게 되니까 본인이 학습된 데이터는 2021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단서가 또 붙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을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겠다. 난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매트릭스 4 줄거리를 요약해줘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매트릭스 4 레저렉션은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로 이전 작품들과 같이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더 정확하죠. 이 작품에서는 토마스 앤더슨, 네오가 다시 등장한다.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좀 이상하네요. 레저렉션은 2021년도 9월 이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일부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보죠. 둘째, 데이터의 부정확함이라는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아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낸다. 게다가 창의적이다. 너무 자신감을 가진다. 이걸 우리는 할루시네이션, 환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챗GPT한테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요.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은 2012년도 8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인 경상북도 안동시 이순신 유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날에 이순신 장군의 관련자로 유물을 수집하고 보관한 컴퓨터가 분실됐습니다. 이 컴퓨터는 맥북 프로로 이순신 장군의 기록 공부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맥북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 맥북 두 가지를 연결시킨 거죠. 경찰이 즉시 수사를 했어요. 용의자를 추적했고요. 결국에는 37살 남성이 판매하려고 하다가 수거됐고 잡혔고 맥북 프로는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기사를 한 줄짜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고 가정해보세요.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3.5 버전인 챗GPT까지는 이런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죠. 자, 마지막 단점 이야기 드릴게요. 근거 자료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요. 얘는 대화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척척박사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랑 막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막 빨려 들어가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 얘기 좀 해봐. 보여줘봐.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근거가 없거든요. 챗GPT는 아쉽게도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근거 자료는 여기서 가지고 왔으면 이걸 못해요. 제가 이걸 알았던 게 언제냐? 2022년도 12월 달에 챗GPT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도대체 독도는 누구 땅이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궁금하니까요. 자, 그때 챗GPT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거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바로 따졌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네가 얘기한 건 틀렸어. 너 혹시 그 근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 진짜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우리 항의해야 되잖아요. 이걸 확인해봤는데 근거 자료를 대지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사과를 0.1초만 해요. 본인이 틀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진짜 맞아? 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생성하는 대화들이 보조 역할을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을 결론 내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 진실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들의 몫이죠. 당분간 전문가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하나 더 보죠. 말은 하지 못해요. 예좀 사소한 걸 이야기 드리게 되면 채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음성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셔도 받아쓰기를 해줘서 입력이 되긴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 GPT가 말하는 거를 TTS 기능으로 들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우회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 자, 또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지 못하죠. 워드프레스나 아니면 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혹은 도표 멋지게 보여주지도 못하죠. 네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도식화시켜줘.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해요. 하지만 GPT 4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이야기 들었었던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줘 라고 GPT-4한테 똑같이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 질문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답변이긴 하지만 답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되게 신중하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 중기의 명장으로 16세기 말에 활약한 인물이고 맥북은 현대기술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과 맥북 도난 사건은 역사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 바로 3주 전까지 혹은 GPT-4가 바로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앞에 두 줄은 비슷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의적인 거죠. 이게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조정을 했었는지 그 부분까지 나오진 않아요.
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GPT-4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삼행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3.5 버전인 챗 GPT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달라고 하면은 진짜 삼행시를 지어요, 자꾸. 그래서 여러 번 가르쳐야 돼요. 아니야, 삼행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4-5번 가르치고 나면 그제서야 삼행시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GPT-4는 자, 개나리라는 문장을 주니까 바로 짓죠. 개나리 활짝 핀 언덕에 나그네는 봄을 만끽하며 이거 좀 틀렸네요. 리가 높은 산맥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개나리를 억지로라도 좀 끌어내긴 했습니다. 두 개의 범주가 다르다. 또 재밌는 점은 무제 문자를 넘어서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GPT-4에게 이미지를 올려요. 지금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죠.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픈 AI에서 이 그림을 보고 뭐가 이상한지 맞춰봐 라고 얘기했는 GPT-4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달리는 택시 뒤에 남자가 다 이미지를 하고 있네요 라면서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요리의 재료에 대한 이미지들만 가지고서 집어넣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줘 하면 요리를 추천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장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 짧은 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상을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죠. 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PT-4를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강사가 GPT-4를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이게 3.5 버전인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어요. 챗 GPT 쓰면 쓸수록 재밌으시죠? 근데 아마 좀 답답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한글로 쓰시는 분들은 좀 느린 것들도 있고 영어로 하게 되면 좀 빠른 것들도 있고 요즘 개선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챗 GPT가 유료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죠. 전전 차시에서 우리는 오픈 AI가 API를 상용화시켰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API를 상용화시켰고 토큰당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개발사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팅용 앱을 만들었을 때 저희 회사의 앱이지만 여기 엔진은 오픈 AI 걸 갖다 쓰기 때문에 이때는 돈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드린 유료한 무료 모델은 사용자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가입했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했던 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챗GPT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로그인까지 끝내시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휴지통 그림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무료 버전, 현재 버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고 챗GPT 플러스라는 유료 모델을 썼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일단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에요. 얼마죠? $20입니다. 이걸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매월 마치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구독제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올해 $20면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넷플릭스보다 비싸고 다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싸요 훨씬. 그렇다 보니 굳이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이에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결제를 하셔도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료 버전으로 바꿔 썼을 때 플러스 버전으로 바꿔 썼을 때 주는 혜택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려면 카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플랜을 누르고 카드 번호만 여러분들 거를 입력하시면 되니 지속해서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딱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시고 끝날 때쯤에 다시 들어가셔갖고 취소 버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보죠. 첫째 장점,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GPT랑 얘기를 해야지 하고 싹 사이트를 켜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 이제 GPT 사이트 끝났네. 사용자가 몰리다 보니까 그냥 서버 관리 안 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1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맞고 그래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는 유료로 플랜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패스로 입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다렸다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기다렸다가 정체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선택 기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니까 언제나 쓸 수 있고. 자, 두 번째, 더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실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엄청난 속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GPT의 기본 모델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안녕이라고 하나 치는 데에도 답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거 아주 미세하지만. 그리고 혹시 챗GPT가 어려워할 만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한참 팔짱 끼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소설의 시놉시스를 짜줘라든지 독후감을 써줘라든지 문장을 분석해줘 이런 걸 했었을 때 이해를 하고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게다가 한글로 하게 되면은 진짜 점을 찍듯이 막 딱딱딱딱 하나씩 찍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체감 속도가 거의 3배 이상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보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챗GPT 사용할 때는 영어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도 잘 알아듣고 그래야지만 잘 알아듣고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유료 버전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한글로만 대화를 해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진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저는 한 4-5줄 정도로 진짜 고민을 해서 얘한테 명령어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 답을 해줘. 근데 넣자마자 이걸 이해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바로 답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면은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새로운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죠. 아니, 돈을 내는 입장에서 새로운 기능이 언제 추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챗GPT 4가 나왔죠. 이 4 버전을 써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버전이 세 가지로 나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맨 위에 여러분들이 버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가 GPT 3.5 디폴트 버전으로 되어져 있죠. 이 유료 사용자를 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5칸이나 빠르게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보게 되면 레거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GPT 3.5 버전은 맞죠. 챗GPT가 GPT 3.5이기 때문에 이 버전은 맞지만 속도는 2칸 정도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GPT-4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최신에 나왔고 더 자세한 문장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최신형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해도는 굉장히 폭넓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해 저희가 이순신 장군 맥북 사건으로 인해서 확인했던 것들이 있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속도가 2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린 응답 속도를 보여줘요. 게다가 3시간 정도에 25번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4시간에 100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건 계속해서 조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은 대답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만큼의 연산 속도가 많이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 한마디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한을 둔 걸로 보입니다. 이 금액이 바뀌고 나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초반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돈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익 모델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연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투자금으로다가 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적인 생존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API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 넷플릭스처럼 구독제 모델로 전환을 시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은요 다른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죠. 3일 만에 유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환율은 무료 사용자들도 전환시키게 되면 유료로 한 5% 정도는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픈 AI 입장에서는 월 1억 달러, 무려 12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인공지능을 연구시키는 데하고 유지하는 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행복한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된 거는 분명히 보이죠. 자, 유료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PT-4가 앞으로의 목표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작곡을 직접 여기서 해주거나 도표로 그려봐, 더 쉽게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본인이 펜을 잡고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모델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만 아직 그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굳이 유료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GPT-4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제휴를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건 제가 다른 차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챗GPT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무료와 유료의 차이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얘를 어떻게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하게 만들 수 있을지, 대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만드는 방법, 더 정확한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할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지? 더 풍성한 대화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고민이 되는 걸 물어보고 싶은데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만한 게 있죠. 결국에 중요한 건 질문이구나.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좋은 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첫째,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풍성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FT의 장점을 이야기해줘. 메타버스의 장점을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의 장점이 뭔가요? NFT의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움직일 거예요. 뭐부터 이야기를 했지? 장황하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NFT가 가지는 장점 3가지를 이야기해주세요. 혹은 메타버스가 가지는 장점 3가지를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질문 받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의 장점은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숫자를 넣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료를 쭉 조사를 해보기도 했었고 GPT한테 대화식으로 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나누다가 GPT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리콘이 뭐지? 자,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잘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평생 동안 모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GPT한테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 실리콘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화학 원소, 가장 흔한 원소고 모래와 같은 광고에 있습니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가 생성하지?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라는 답을 또 해줘요. 모래에서 추출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모래에서 추출하는지 설명을 해줘.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되죠.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 드릴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답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세요. 답을 못 해줘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인간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상담해줘. 역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나와요. 연애운에 대해 알려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바꿔보는 거죠.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자, 너를 최고의 자녀 교육 전문가라고 가정해보자. 너는 뭐든지 답을 할 수 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가정이요. 자, 너를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가정해보자. 너를 최고의 마케터라고 가정해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를 최고의 IT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보자. 네가 쓰는 글은 정말 쉽고 논문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해서 주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답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역할 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계속 부여하고 말을 해야지만 좋은 답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챗GPT는 약간 도망가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보죠. 대화창에 대한 이야기 들었었는데 대화창은 여러분들이 말을 걸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급적 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 하나의 대화창에서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재밌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오늘 날씨는 막 물어봤다가 이순신 맥북 한번 해볼까? 그것도 물어보셨다가 자, 나에 대해 심리상담 테스트를 해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겠죠. 자, 수많은 것들을 하나의 채팅창에서 쭉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헛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 무슨 일 오셨어요? 이가 아파서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가 아프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요. 선생님, 저 허리도 아픈데 이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요즘 자꾸 눈물이 나요. 어제 친구가 무슨 말 했었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우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현실 세계에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챗 GPT는 채팅 특화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인이 아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답을 해줘요. 그러면 복잡한 답이 되고 맞지 않는 답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대화창을 여러 개를 쪼개자. 예를 들어서 너를 소크라테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고 가정해보고 나랑 같이 지금부터 대화를 나누자. 하면 얘는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소크라테스식 화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영어 선생님이라고 주입을 한번 해보세요. 야, 너는 영어 선생님이야. 최고 영어 선생님이야. 나랑 같이 영어 공부 지금 해보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도 사실 챗 GPT로다가 영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영어 공부라는 대화창이 생기겠죠. 이름을 바꿔서 GPT 영어 선생님이라고 한 다음에 요건 지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너는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케팅 전략에 대한 걸 물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점성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물어보고 싶을 때 미리 주입을 해주세요. 너는 오늘의 운세에 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야. 너는 점성술사야. 많은 사람 널 좋아하지. 이야기 쭉 하고 나서 말해던지면 자, 오늘의 운세는 이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행운의 색깔은 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이게 동떨어진 답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분명히 역할을 정해줬는데 불구하고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던져서 너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고 용기도 좀 북돋아주시고 네가 하는 것들은 정말 잘 대답했어. 내가 원했던 답변이야. 하게 되면 어깨를 약간 으쓱하면서 더 좋은 답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자, 반드시 사례를 정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PT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정리해보자면은 효율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선 중요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시고요. 숫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의심하셔야 돼요. GPT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본인의 상상력까지 가미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칫 잘못하시다가는 GPT가 얘기해주는 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고 챗 GPT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경험을 했었어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말을 했던 걸로 역사에 남아있는데 B라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살짝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 정확한 거야?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만 더 정확한 답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GPT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GPT를 활용을 해서 GPT에게 정답을 던지는 것들, 이끌어내는 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현재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필요해지는 직업들과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단순하게 대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생성하는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먼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016년 알파고가 있었습니다. 알파고를 선보인 것은 딥마인드를 인수했었던 구글이었었죠. 구글 씨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 모든 것들을 구글에 검색을 하고 구글 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구글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걸까요? 사라지지 않았죠. 앞서 더 유명했었던 인공지능, 체스로 인간을 이겼었던 IBM의 딥블루, 삼성 스마트폰에 있는 빅스비어, 아이폰의 CD까지 인공지능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방 카운터펀치를 먹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12월 1일에
인디펜던스는 구글은 끝났다라고 이야기까지 썼죠. 그래서 부랴부랴 구글도 반전에 나왔습니다. 자, 구글 얘기부터 해보죠. 구글의 인공지능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있죠. 2016년엔 구글 나우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에 익숙하긴 합니다. 2018년도 저도 놀랐었던 영상에 올랐었죠. 구글의 듀플렉스라는 이름의 서비스였어요. 어시스턴트가 진짜 보조처럼 불을 꺼주거나 특정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여기까지만 가능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듀플렉스는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예약하고 싶을 때 다음 주 2시로 미용실을 예약해줘 라는 명령어 정도만 입력하게 되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의 비서가 전화를 해서 사람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였어요. 정말 놀라웠었죠. 그게 2018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부분에서 언어 처리가 가능했었던 람다라는 초거대 인공지능까지 나온 게 벌써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의 스토리예요. 오픈 AI가 나오고 나니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은 신경 써야 됩니다. 바로 대중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중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너네가 잘하고 있어. 쇼케이스는 잘 봤어. 너네 잘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줘. 이 부분을 신경 썼어요. 그래서 코드레드가 발령되고 난 다음에 코드레드 많다 이겁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빨리 모여. 해서 다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언어 모델인 바드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구글 검색 엔진에 말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함과 동시에 채팅창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GPT가 제공해주지 못했었던 챗 GPT의 한계로 이야기됐었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시해줄 수 있게 되죠. 마치 네이버 지식인이 항상 떠있는 실시간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오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바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홍보용 자료, 광고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생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9살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해줘.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GPT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되거든요. 쉽게 설명해줘. 이거를 자신 있게 보여줬는데 자, 이 중에 세 번째가 좀 틀렸었어요. 우주에 태양계 밖에 최초의 사진을 찍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이게 아니었었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게 되고 주가까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드를 검색에 넣는 것들은 점점 뒤로 미뤄졌어요. 3월 중순이 되어서야지만 베타 테스터, 웨이팅 리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써볼 수 있게 창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미국과 영국에서만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게 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bard.googl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웨이팅 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오고 나서도 아쉽게도 여러모로 챗 GPT에 미치지 못하더라 라는 식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글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까지도 나오게 되죠. 자, 구글의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된 거는 사실상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는 아닙니다. 이미 오픈 AI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던 곳이었어요. 위기감을 심어준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고 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혹자는 3% 정도다. 어디서는 6% 이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10%를 넘지 못했었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검색 엔진에 챗 GPT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였었죠. 그리고 실제로 넣었어요. 자, MS의 빙 검색 엔진, 빙 채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빙챗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웨이팅 리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주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점도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는데 하는 단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가장 특징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함과 동시에 창이 하나가 옆에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건데요. 네, 바로 전전차시에서 여러분들의 구글 크롬에 챗 GPT를 심어서 대화할 수 있는 에디션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보조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MS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 코파일럿, 보조 조종사다라는 이 네이밍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별도의 채팅창도 오픈을 합니다. 위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채팅 사이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기 전에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챗봇으로 하여금 어떤 식의 답변을 할 거냐, 상상력이 풍부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논리적으로 답을 하게 만들 거냐 라는 가중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 조절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MS 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넣어놨어요. 여러분들도 창작, 균형 잡힌 정확함으로 대화의 풍성함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를 받으려면 정확함으로 드시는 게 좋고 인공지능에게 동화책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창작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기능이 들어갔어요. 무슨 기능이냐? 그림을 생성하는 기능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림을 생성을 한다? 이건 생성형 챗봇 아닌가요? 그쵸? 생성형 챗봇이라기보다는 달리2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림으로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통합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인식을 할 수 있고 음성까지 인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를 멀티모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GPT-4에서 강조하던 기능인데 우선적으로 빙 챗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대화를 창의적으로 둔 상태에서 말을 걸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하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창의적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3명의 인공지능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떠신가요? 요가하는 고양이인데 약간 쿵푸하는 고양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오른쪽 밑에 로고가 하나 박혀있죠? 달리2라고 써있어요. 달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오픈 AI에서 만든 그림 생성형 AI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데이터를 넣고 바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라고 보는 거는 한글로 넣었다는 거죠. 기존에 그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영어로 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챗 GPT의 단점을 이외에도 대부분 보완을 했어요. 우리 GPT의 단점을 얘기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데이터의 문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 않다. 과거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빙챗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색을 해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누구야 한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지금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검색 중이라는 화면이 계속 떠요. 자,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하면서 각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밑줄 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1번, 2번, 3번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돼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죠. 무료다. 우리가 GPT-4 버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유료인데 더 정확한 대화를 하는 거. 빙에도 GPT-4 이상이 들어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채팅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기대가 돼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대화를 저장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대화들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대화방을 닫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마치 보조로 둘 수 있는 보조교사가 많은 것처럼 소크라테스랑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마케팅 전문가와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빙챗에서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5번 정도, 길면은 20번 정도의 대화가 서로 핑퐁처럼 오고 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왼쪽에 빗질하는 모습이 있죠. 이걸 눌러서 대화창을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제 머릿속을 맑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대화를 던지기도 하는데 약간 섬찟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빙에 검색 엔진을 집어넣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광고 모델까지 적용이 되게 되는 그 순간에 구글은 더 많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은 API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혹은 우리 어떤 아이디어로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싸움 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면 옆에서 보는 것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었던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전쟁을 보게 되면 꽤 재밌기도 하고 꽤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 회사들 이야기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국내 회사들 역시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두 곳이 있죠. 어디가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죠. 우선 네이버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브랜드 이름을 클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클로바의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 클로바 모델을 선보였어요. 국내 최초의 초거대 한국어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PT-3에 대비해서 6,500배나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챗GPT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영어로 대화를 해보시면 좋은 게 그만큼 영어권 학습이 더 많은 언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는 한국어를 잘 이해한다. 이게 장점이에요. 창작을 도와주는 글쓰기도 가능했었고,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녹취록도 가능하고, 클로바 더빙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우리가 미리 입력한 문장을 읽어주는 것도 가능했었죠.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실 텐데 2021년도 5월달에 하이퍼 클로바를 선보였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클로바 케어콜, 케어해주는 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 전화를 필요로 하시는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가 오픈이 됐던 겁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이거 챙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2021년도라면 한참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방식이 몇몇 곳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자, 2022년도에는요, 기능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 나눴었던 대화의 일부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대화라는 말을 썼죠. 챗이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합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절기라 그런지 좀 콧물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감정을 표현을 해요. 콧물이 나시게 되면은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셔보시는 건 어때요? 라는 식으로 감정을 이해를 하고 기존에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어디가 불편하시다고 했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챗 GPT가 등장하고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서치 GPT를 만들겠다. 검색에 특화된 걸 만들겠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GPT라는 말은 결국에는 사전에 학습되어져 있는 챗봇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챗 GPT면 채팅의 특화, 서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검색의 특화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고도화시킬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단순한 웹 문서가 아니라 이미 네이버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블로그로 생성해놨던 것들까지도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식적인 이름은 아마도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한국어 특화다. 마치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듯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결국엔 검색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경쟁 들어볼 수 있는 카카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카카오 역시도 코어 GPT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개했던 당시는 2021년이었어요. 2021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20년도에 GPT-3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영감을 받고 여기서 자극을 받던 많은 기업들이 2021년도에 부랴부랴 터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카카오의 코어 GPT 파라미터는 60억 개 정도예요. GPT-3에 대해서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죠. 내계면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계면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카카오 역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빅캔버스, 이미지 생성 AI를 오픈했었고 빅에디터라는 걸 2023년에 오픈하게 됐었어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똑같죠? 12월 달에 챗 GPT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선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다다음이라는 이름의 카카오 챗봇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채널 추가를 하게 되면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었죠. 다만 아쉽게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운 좋게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었는데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응답 속도가 좀 너무 느렸습니다. 아쉬움은 좀 남아요. 톡 기반으로 나올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쓰듯이 자연스럽게 채팅을 한다. 이건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문제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3월 중순 챗GPT가 API를 공개를 했습니다. 챗GPT의 API를 공개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챗GPT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챗GPT의 API를 가지고 와서 심어놓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은 IT에 궁금한 모든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바로 홈페이지 내에서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홈페이지에 답변해주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도 아니고 챗GPT인 겁니다. 연결만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가 접목됐거나 아니면 일단 도입하고 보자. 이런 제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G U+는 소상공인 전용 앱에 GPT를 탑재를 시켰고 토스 역시도 챗 GPT를 탑재했습니다. 토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목록으로 가시게 되면 챗 GPT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어렵게 GPT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유니티와 같은 회사들도 GPT를 적용을 해서 채팅하는 것만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걸 적용하겠다 선언하기도 했었죠. 자, 국내 조금 작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리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튼 같은 경우에는 채팅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는 원래 아니었었어요. 마치 영화 허에서 주인공의 직업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고서 더 좋은 거를 셀렉팅하는 역할이듯이 리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싶거나 신년사를 쓰고 싶거나 채용 공고를 내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몇 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이번에 또 GPT-3 그리고 GPT-3.5, GPT-4까지 적용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내놓은 서비스가 카카오톡 챗봇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카톡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튼이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친구 추가할 수 있고 이때 마치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채팅창에다가 다양한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답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5하고 4 두 가지 버전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스픽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에 특화되어져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I 원어민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든 서비스였는데 여기도 GPT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AI가 여러분들이 영작하는 거에 대해 답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죠.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코딩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딩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GPT가 검증해 주는 걸 넣기도 하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걸 우린하시게 됩니다.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부분 GPT가 연 새로운 세상입니다. API를 공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오고요. 앱스토어라는 게 등장했던 때 바로 그때를 연상하게 됩니다. 아이폰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아이폰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개발 언어가 공개가 됐었죠. 그 개발 언어를 처음에 배웠었던 많은 회사들은,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용 앱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성장했었던 기업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쩌면 그런 황금기가 다시 돌아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API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서비스에 붙여넣는 것들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상상력이죠. 여러분께서도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상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점도 있죠. 몇 해 전에 NFT 광풍이 불었었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광풍이 불었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뭔진 잘 모르지만 우리도 일단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타버스와 NFT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지금도 성공해서 유지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해요. 자, 챗GPT를 도입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돈만 내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을 하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걸 도입했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맞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결론은 질문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은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신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란 말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엔지니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AI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하는데 연봉을 33만 5천 달러, 약 4억 3,600만 원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비용을 1년 내내 4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국내 작은 스타트업인 리트는 연봉 1억 원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을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한테 여러분들이 명령을 미리 설계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입력되는 초기 문장, 아니면 대화를 시작했었을 때 먼저 우리가 얘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 초기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대화에 대한 맥락,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면 어떤 식으로만 대화를 해야 돼, 정의라든지 여기까지만 정보를 제공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한계를 두거나 넓힐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디자이너다. 수많은 질문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그림이라도 어떻게 명령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결과물을 가져오게 돼요.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부여를 한다? 그럼 가정교사와도 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분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림 생성 분야예요.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국내 디디스커버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성형 AI들, 그림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통에 해당하는 대화를 어떻게 짤 것이냐, 여기에 대한 프롬프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림 생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명령어 모음집을 쓸 수는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미드저니, 이 미드저니 쇼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트에는 굉장한 고퀄리티들의 그림이 올라와져 있고, 마우스를 슬쩍 갖다가 대면은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명령을 어떻게 짰는지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은, 아니면 살짝만 변형해서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퀄리티의 그림을 뽑아낼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배경을 넣어줘, 8K라든지 업스케일 해줘 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되죠. 대화형에서도 우리가 프롬프트 매니저가 필요할까요? 아까 리튼이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생각해보죠. 물론입니다. 앞으로 GPT, 특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나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척척박사에게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각각의 사이트별, 각각의 도메인별로 구체화되어져 있는 대화에, 특화된 대화에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화적인 데이터예요. 반도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상담사 AI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AI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지만 정말 정확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마 라는 식으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되어져 있죠.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챗 GPT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다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계속해서 얘한테 역할을 주입시켜야 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거, 누가 도대체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되느냐? 개발자가 아니죠. 누구든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언어학자라고 한다면 말의 표현에 대한 것들을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겠죠. 서비스직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상황별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트레이닝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철학 분야는요, 모든 것은 철학으로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철학에 대한 것들을 주의시키게 되면 철학이 학습되어져 있는 챗봇 같은 경우엔 철학이 학습되지 않은 챗봇에 비해서 더 깊은 심오한 답과 질문을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용어를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바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인젝션이다. 이거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일 자체가 선의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튜닝을 통해서 더 좋은 답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사전에 어떻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캐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 행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빙 인공지능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얘 이름은 뭘까?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하는 것들은 코드네임을 정합니다. 이 코드네임 뭔지 아세요? 시드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로 시드니. 그게 시드니죠.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되었느냐, MS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 한 사람이 얘한테 계속 말을 걸었던 겁니다. 너의 이름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졌고, 사전에 미리 학습되어져 있었던 지시사항은 뭐가 있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라고 그랬었지? 어떤 식으로 대답을 못하겠던 것도 있었을 텐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농담이 어떤 거 세팅이 되어 있는지, 얘를 갖다가 계속 질문 기법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인공지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토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빙 AI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횟수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다시 생각하게 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걸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또 훈련을 시킬 겁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IT 기술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죠. 보안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커가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챗 GPT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GPT를 통해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GPT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를 느끼기도 해요. 다만 이때에도 회사의 매출 데이터라든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영역이라든지 회사의 핵심 코드 같은 것들이 입력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GPT가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데 쓰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정말 많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의 역할과 각 기업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시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수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회가 있고 또 위기 상황도 있는 거, 두려움이 있고 희망도 있다는 거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점과 긍정적인 점 역시도 있죠.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점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죠. 아쉽게도 정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도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눈에 많이 띄일 정도로 바뀐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소멸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실 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받는 징수원들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도 주차를 도와주는 요원은 없죠. 이제 그쪽도 인공지능과 주차 로봇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거 넘어서서 이제 창의적인 일들, 화이트 칼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사라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정리라는 일들, 단순 뉴스를 정리하거나 발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점점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분들, 자신의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공지능보다 낫다라는 걸 경쟁하고 입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독식 문제죠. 왜 2.0의 시대가 됐고 왜 3.0의 시대가 되면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든 부를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에도 지금 같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회사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인공지능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쓰게 돼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쓰게 된다. 그러면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금액적인 유출, 모든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더 두려운 거는 미래의 부와 기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보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특허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만큼 육성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을 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만큼의 비용 지출이 절감되게 됐어요. 이렇다면 그 해당하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과거에 우리는 로봇세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세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이 쓰이는 곳이 중요하겠죠.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재교육에 대한 것들. 이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 5년 되어서 더 많은 일자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부터 해야 된다 해서 검토하게 되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있어왔던 논의들이에요.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됐죠. 자,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뛰어들으셔야 되고요.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시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요. API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기회도 해보셔야 됩니다. 난 개발할지 모르니까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개발하지 못하시더라도 요즘엔 노코딩이라 그래서 이미 코딩한 줄 안 하고도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코딩하지 않고도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넘쳐납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여러분들 GPT한테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듯이 간단한 아이디어만 입력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배워야지 늦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배웠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림 생성하는 일들, 동화책을 제작하는 것들, 작곡을 하는 것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상상력이죠.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챗GPT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알아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 해줄 테니까 나는 그냥 판단만 하면 되겠네. 배움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역으로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 시작하는 일을 신입사원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다 보니 틀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아웃소싱해서는 안 되죠. 이래서 전문성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찾고 업무에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데이터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쓴 글에 대해서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글에 대해서 저작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에 대한 권리예요. 물론 이제 사후에도 저작권이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협회는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야 된다 라면서 약간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이 부분이고 인간이 그렸던 그림이 위에 있는 반지나 몇 가지를 더 그렸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 건 반지를 그리는 것들, 부가적으로 그린 것들, 사람이 활동한 영역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이 되죠. 이범이라는 국내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작곡가예요.
수많은 작곡을 했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이게 끊기게 됐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쓴다는 것 자체,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는 더 큰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없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소유한 회사가 있으니 그 회사가 소송을 건다라든지 수많은 다른 것들로 묶일 수는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지능 썼으니 괜찮겠지, 무작정 갖다 쓰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을 사전에 트레이닝 시킨,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려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야, 만약에 피카소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봤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하거든요. 자, 문제는 지금 피카소가 살아있다면요. 본인이 그렸던 그림들을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나서 본인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정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할 텐데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자기의 화풍을 닮은 그림을 그려내는 걸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소송?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계 최대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만드신 이미지나 사진을 팔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셔터스톡과 게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약간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셔터스톡은 AI 그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명령어를 넣게 되면 AI 그림을 만들 수 있고 이 그림을 판매할 수도 있죠. 자, 대신에 명쾌하게 얘기했던 거는 여기에 써있던 데이터는 셔터스톡에 지원을 했었던,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지원자들의 데이터만 쓴다. 그렇다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배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올바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도비 역시도 마찬가지죠. 데이터의 공정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활성화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쩌면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기로 해석이 됐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논쟁,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미 2016년도 이후부터 우리는 고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의 속도보다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지금 빨랐죠. 결론 내어보도록 하죠. 국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면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데 너무나 좋죠. 하지만 회사의 기밀 문제에 대한 것들, 보안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에 넘기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한 강화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요, 기회가 열렸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들, 작곡가가 되고 싶었던 것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사업가가 되는 기회까지도 수많은 기회 출발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챗GPT를 실행해보세요. 지금 바로 달리를 시행해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명령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해 일하는 것들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